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선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WIS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요, ICT 미래의 세상으로의 통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ICT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ICT 주요 기술들을 전망해보고 또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ICT 기업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2022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 어제 이어서 오늘 2일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 분위기가 참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모빌리티와 디지털 이코노미의 동력, AI 이노베이션, 디지털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ICT에 대한 다양하고 훌륭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번 행사는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경 올콘 유튜브로도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2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 2일차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어제 이어서 세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주제는요, 모빌리티 로드라는 주제로 국내 전문가분들의 발표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와 자율이 가져온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주제로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의 차두원 소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차두원 소장님을 연단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두원입니다. 공유와 자율이 가져온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 다음 세션에서 발표하는 교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최근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블랙스완이라 그러죠.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쇼티지 등등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도 상당히 지금 많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상 많은 부분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자율주행 레벨 4가 언제 되느냐, 레벨 5가 언제가 되느냐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살짝 스킵을 하고 자율배송 로봇, 퍼포스 빌트 비이클, 목적 기반 차량이라 그러죠. 그 부분하고 레벨 3가 이제 시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는 디바이스 혁신에서 공간으로 좀 넘어가는 이 패턴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퍼포스 빌트 비이클 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율주행 레벨 4를 얘기를 할 때 제가 박사 때부터 자율주행을 했었는데요. 2002년부터 했었는데 가장 재미있게 본 차가 뭐냐면 볼보 컨셉카예요. 360C라는 차인데 이게 이제 공항까지 가는 보통 300에서 500km의 그 도메스틱 에어라인을 대체를 하는 개념입니다. 도어에서 도어까지 그 이제 아예 공항에서 이제 그 복잡한 어떤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데려다주는 그런 차 컨셉이고, 이제 차가 크고 내연기관에 엔진이 빠지다 보니까 차 안에서 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차가 나오겠다 저희가 생각을 했죠. 물론 지금 많은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약간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2020년, 2021년에 내놓을 거야 얘기를 했다가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자율주행 업체들이 시험 운행을 못하면서 약간 좀 딜레이가 됐었는데요. 그렇다고 자율주행이 죽은 건 아닙니다. 글로벌 펀딩 규모인데요. 펀딩 규모는 2020년도에도 꺾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펀딩 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될 만한 기업에게 투자를 하자. 이제 초기 스테이지보다 얼리 스테이지보다는 또 레이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개념 그 패턴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게 자율 배송 로봇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뉴로의 알투라는 것도 있고요. 스타쉽 로봇이라고 이제 조그마 전에 꼬마 딜리버리 로봇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있고 해외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자율 배송 로봇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한 5km 정도, 그다음에 큰 저런 이제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로에서 달리고 한 50km 정도의 글로서리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배송해주는 로봇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애들은 이제 인도로 다니게 되고요. 큰 것들은 공공도로로 다니게 되는데 이제 국가마다 이제 규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꼬마 로봇들은 이제 달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조금 큰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레벨 4 자율주행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R2 같은 경우에는 2세대는 시속 40km, 3세대는 72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비대면,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딜리버리 쪽에서는 그 레이버 코스트죠. 사람의 이제 딜리버리 배송원들의 이제 그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저렴하게 갈 것이냐 이슈가 되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아마 자율주행 쪽에서는 상용화 확산에 아직은 크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들이 그 가장 이제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이제 네오릭스라는 시스템도 대표적인데요. 이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이 두 개의 사진 밑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스케이트보드라고 부르는 플랫폼은 똑같습니다만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방제하는 위에 어퍼 모듈이 있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격리되어 있는 분들한테 음식이라든가 물건을 날라주는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는, 즉 하나의 차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퍼포스 빌트 비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마트라고 부르죠. 로봇 택시라고 자율주행차가 택시 역할을 하는 공유 쪽에 들어가면 로봇 택시라고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마트라고 부르면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중국에 10,000대 정도를 운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최대 시속 50km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3만 불 정도 되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대략 좀 10,000불이 넘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해외 다른 나라보다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국의 이제 위협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수준 분석을 해봐도 중국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높다,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목적 기반 차량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컨셉이었는데, 일본의 도요타의 상용차 자회사의 히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라는 업체하고 도쿄모터쇼에 들고 나왔던 목적 기반 차량인데요. 이게 이제 밑에 슬라이드고 배터리하고 이제 구동 장치가 있고, 위에 어퍼 모듈을 어떤 걸 놓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쉴 수 있는 어떤 그 녹색 정원이 될 수도 있고, 미용실에 가고 싶은데 굉장히 멀다 그러면 그 미용실 모듈을 얹고 올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트 개념 아니면 컨비니언스 스토어 개념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 택배죠, 자동 창고 개념도 올 수 있고, 청소 차량이라든가 도로 보수 차량이라든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그 어퍼 모델을 바꿀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 특히 B2G 쪽으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 많은 그 도시 지자체들이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은 차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밤에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어퍼 모델만 체인지하면 되기 때문에 도시 내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컨셉이 나온 지는 한 19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GM의 이제 올진이라는 시스템입니다. GM이 혼자 한 건 아니고요. GM의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크루즈라는 GM 크루즈라는 그 자율주행 자회사가 따르고 있고요. 자율주행 업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혼다에서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모빌리티 업계의 큰 손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를 가지고 혼다가 투자를 해갖고 실제로는 GM하고 혼다, 그 다음에 크루즈의 작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몰류 모듈, 그 다음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듈을 체인지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미국에서 운행 허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레벨 4고, 당연히 얘가 이제 운행 허가를 받으려면 충돌 테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가 인증을 받으려면 아직까지는 차의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발로 조작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도 자율주행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아마 세계 최초로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레벨 4, 5에 조작기가 없어도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텔레오퍼레이션, 원격 조작이 이제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선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뉴로 알트하고 같은 시점에 미국의 이제 니사라는 그 이제 우리나라 교통안전연구원 같은 곳에 인증이 들어갔는데, 걔는 받고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못 받았는데, 대신 두바이 쪽에 2030년까지 4,000대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두바이가 상당히 돈이 많죠. 저희 사실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망공 모빌리티 UMA인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UMA도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교통수단의 4분의 1, 25%를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세계적으로 저희가 좀 계속 워칭해야 되는 테스트베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목적 기반 차량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보신 대로 위에 거를 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위에 이제 그 어퍼 모듈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대신 가격은 좀 비쌉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주문 생산 체제로 가기 때문에 가격은 높지만, 신차를 개발하는데 처음에 대량 생산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이제 잠재 구매자들의 어떤 패턴, 욕구를 볼 때, 그다음에 선호도를 볼 때 미리 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스마트 팩토리, 마이크로 팩토리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공장에서 로봇을 많이 투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카누도 있고 얼라이벌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업체도 있고 있는데, 대량 생산 공장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정비가 낮다는 장점까지 있고, 기존의 생산 체제를 완전히 좀 뒤엎는, 저는 이제 모듈 베이스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스케이트보드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 체제가 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바뀌는 하나의 굉장히 실험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2030년도에 100만 대를 팔아서 글로벌 1위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과연 기아가 이 어퍼 모듈을 체인지업을 할 수 있는 체인지업을 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점이 많은데요. 목적 기반 차량이라는 게 사실은 개념이 픽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퍼 모듈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재밌는 차들도 있지만, 어떤 차들도 있냐면 우버랑 얼라이벌이라는 영국 업체죠. 이쪽에서 이제 파트너십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우버가 이제 차량 쉐어링하는 업체잖아요. 이 쉐어링하는 업체, 뭐 택시, 같은 소나타라도 승용차가 있고 택시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쉐어링하는 차는 하루 종일 뭐 거의 혹은 반나절 이상은 움직여야 되는데 내구성이, 부품 내구성이 한 15% 이상 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좀 강한 차량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패신저들을 태우다 보니까 이건 이제 중국의 디디 추싱에서 만든 차예요. 그 중국의 우버가 아마 중국 출장 가시거나 여행 가시면 거의 디디 추싱을 사용을 하실 텐데, 거기서도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뭐 등록 승객이 한 6억 명이 되고요. 드라이버 자체가 한 3,100만 명이나 되죠. 어마어마한 차인데, 거기서 나온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쓰고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택시에 달고 있지만 뒤에 이제 그 백시트에 모니터를 달아가지고 승객들에게 좀 약간 좀 즐거운 혹은 이제 광고까지 만들 수 있는 패센저 이코노미까지 고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지금 그 퍼포스빌리티 비클도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기차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잖아요. 특히 이제 공공 차량 같은 경우
다 바꿔야 먼저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런 다양한 퍼포스 빌트 비클은 아무래도 다양한 목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레벨 4가 들어가든 레벨 2, 3가 들어가든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벨 3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실 텐데요. 테슬라가 이제 오토파일럿하고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글로벌리 지금 반향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들은 정확히는 레벨 2입니다. 이 원래는 이제 미국 자동차공학회죠.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J3016 표준을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차의 오토메이션 레벨을 구분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ISO 표준이 됐고 우리나라도 곧 KS 표준으로 똑같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는 레벨 2까지는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레벨 3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레벨 3는 뭐냐면은 핸즈 프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도 일부 지금 뭐 웬만한 차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 살짝 이제 항상 손은 스티어링 휠에 있어서 이제 뭐 굳이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비상 상황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고 발도 이제 풋 컨트롤하는 장치들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항상 레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자유롭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혼다가 좀 작년에 내놨는데 좀 비싸게 내놓고 리스 형태로 내놔가지고 100대 리스 형태로 내놔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운행이 되고 있고 아마 올해 내년에 이제 쭉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거의 다 내놓을 겁니다. 이들이 내놓는 이유는 전기차 쪽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지금 양산 플랜이 다 잡혔고 투자 계획이 잡혔고 시장 포트폴리오라든가 이제 얼라이언스가 잡혔는데 그럼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오토파일럿하고 FD는 어떻게 팔로우를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같은 경우에는 UNEC WP29라는 곳에서 이제 조직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인 상황에서만 레벨 3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짜증나죠. 시속 60km 이하면 길이 굉장히 막히는데 저희 드라이빙 어설리티를 차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아마 운전하기가 굉장히 좀 짜증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WB29에서 그럼 시속을 130까지 올리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올해 총회에서 오케이만 되면 얘가 이제 160km까지 올라가서 주행이 가능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이 조금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건 GM하고 이제 포드인데요. GM은 이제 슈퍼 크루즈라는 게 있고 이제 울트라 크루즈가 이제 2023년에 이제 나오는데 레벨 2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드도 레벨 2 블루 크루즈라고 부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WP29의 어떤 어그리를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벨 3 조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레벨 2라고 불리고 있는데 GM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고속도로 이게 약 한 200만 마일 이상을 커버를 하고 340만 마일을 커버를 하면 저 도로를 다 라이다 스캐닝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정밀 주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전체의 포장 도로가 290만 마일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도로를 커버를 하고 있다는 얘기여서 테슬라에는 내비게이트 온 드라이빙 기능은 없지만 나머지 기능은 커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성공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유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내년 한 2025년까지는 레벨 3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이 판가름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바꾸고 있고 OS를 만들고 있습니다. OS 단이 독자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 단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대부분 2025년 완성 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2025년을 전후로 굉장히 시장이 좀 변화할 거고 아마도 패권과 그다음에 기술 개발 패턴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동 모델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뭐 컨텐츠라든가 굉장히 많은 구독 모델을 활용을 하실 겁니다. 저도 뭐 제가 뭘 구독하는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 이게 구독 모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중심으로 보면 볼보는 2025년까지 50 매출의 50%를 달성을 하겠다. GM은 20년대 말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그 성장을 예정을 하겠다. 폭스바겐은 마찬가지 기간에 수익 20%를 구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중고차 구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리스 형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구독이 많이 가고 있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기존에 이제 그 시어링 쪽에서 구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독은 한 달, 세 달, 여섯 달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아마 국내 완성차 업계는 마찬가지지만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형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조그마한 영업점은 점점 없애는 분위기예요. 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영업점 없이 이제 그 차를 팔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 파는데 딜러나 영업하는데 비용이 3, 4천 달러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이제는 OEM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하면서 워낙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가 아니라 이제 볼륨카 일반인들이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차들 쪽으로 지금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고 얘를 늘리는 분위기 때문에 돈을 계속 좀 비용을 줄여나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쪽까지 줄여나가자. 그리고 굉장히 지금 뭐 국내는 조용하지만 해외에서 시끄러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차를 구매하려는 잠재 구매자들에게 차를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VR 쪽이나 메타버스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가상으로 체험을 하고 그걸로 구매를 하고 저도 차 두 대는 보지도 않고 구매를 사실은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직접 보고 싶거나 아니면 시승하고 싶으면 플래그십 매장 가서 하고 그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구독 모델이 그냥 유저들의 패턴과 뭐 일부 뭐 전문가들께서는 MZ 세대의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OEM들은 더 사실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유와 연결돼서 결국은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OS라든가 소프트웨어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표준된 게 없고 죄송합니다. 뭐 저는 그 자동차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업체 얼라이언스 진화 레벨을 한 4개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무서운 게 OEM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뭐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하고 포드하고 전기차 뭐 자율주행 같이 하고 있고요. BMW하고 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OEM들끼리 뭉쳐가지고 이 시장을 넓히고 이 투자가 워낙 많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세이빙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부 OEM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뭐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또 어떻게 머지가 될지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쪽이 급격하게 진화. 물론 이제 시장은 나중에 가봐야 성공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 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 화두는 소프트웨어 인력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폭스바겐이 제일 크죠. 폭스바겐, 뭐 다임러, 도요타, 스텔란티스, 르노, 현대차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하고 있고 자체 보유 인력은 4,000명. 폭스바겐은 최대 10,000명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독자 개발할 자체 이제 소프트웨어 그룹을 내부에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OS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첨가를 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버가 막 튀어나오고 웨이모가 막 우리 자율주행 만들었어 해가지고 파이어플라이 동그란 차 나왔을 때는 업체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플랫폼 프로바이더야 아니면 뭐 서비타이제이션 할 거야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은 우리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진화를 할 거야 테슬라 덕이죠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 빠르게 확산되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차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또 많이 뛰어든 게 그 수직 이착륙기죠.
그래갖고 뭐 드론 택시라고도 부르고 UMA라고 부른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동안 개발했던 배터리 기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그럼 다음에는 어떤 분야에 뛰어들까 하고 그쪽에 많이 뛰어들었죠. 기존에 이제 항공사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한 500개가 같이 뛰어들었는데, 완성탑재도 그쪽에 뛰어들면서 이게 디바이스 혁신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 혁신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한 글로벌 도시, 전 세계 한 500개 도시 정도가 이런 공간 혁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플랜을 짜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플릿 로드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도로 자체에 자율주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뭐 전동 킥보드라든가 모페드, 뭐 오토바이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라든가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니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다니고, 버스라든가 UAMA 드론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형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규제 문제가, 저도 이제 그 뭐 정부 규제위원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꼭 부딪혀요. 이 모빌리티 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자율주행에 들어오면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의 디바이스들하고 섞여서 어떻게 안전하게 다닐 거냐.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도로 만들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자율주행 주고,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우리나라는 약간 좀 해외보다는 뒤쳐져 있는데, 안전하게 인도 차도에 이어서 제3의 도로, 그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라든가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달라고 지금 난리가 있고, 해외는 굉장히 넓혀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류상하차도 굉장히 많죠.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느냐. 뭐 새롭게 짓는 신도시라든가 뭐 스마트시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설계를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백지에서 하면 되는데, 기존의 도시에는 그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 한 500개 도시가 되고 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샘플 그림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안전하게 한 공간에서 얽혀 있는, 결국 차도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미시건 쪽에서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죠.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지하에 그 자율주행, 아직은 이제 뭐 자율주행으로 달리지는 않지만 그 도로인데, 이런 개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뭐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갖고 이 공간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최근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자동 주차 시스템, 뭐 발렛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우버를 왜 타느냐, TNC들을 왜 타느냐고 했을 때 1위가 뭐냐면 주차하기 귀찮아서 주차비가 비싸서입니다.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 아직은 달리기 힘들지만 자율주차라도 해주면 얼마나 효율적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굳이 제가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해서 차를 어디 있는지 깜빡하면은 한 30분, 1시간 헤매거든요. 제 사무실이 거기 있었는데, 굉장히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차 뺄 때도 호출하면 오고, 이제 내려서 차가 알아서 가서 파킹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차주 혹은 뭐 탑승객들이 굉장히 시간을 세이빙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고, 건물주나 주차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간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촘촘하게 붙이면 되잖아요. 하고 실제로 요즘 이쪽에 공간 쪽에 보면은 투자자들이 어디냐면 부동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고 뭐 자율주행 공유가 뭘 바꾸냐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목적 기반 차량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공유 키친처럼 굳이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공간이 결국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연구가 많이 되고, 뭐 일부 지금 글로벌 도시, 그다음 서울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모빌리티 허브입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차량 관리라든가 승차,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1층이나 지하는 지하철이나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패신저 비클이나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 메인터너스 할 수 있는 공간이고, UMA가 언제 도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쪽에서는 쟤네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뭐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벌티포터 중심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공간혁명도 일어나가지고 얘네들까지 묶여서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간까지 이제 공유되고 모여지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면요. 뭐 그 미래 모빌리티 얘기할 때 케이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커넥티드 카 뭐 요즘 나오는 거다 사실은 커넥티드 카죠. 근데 결국은 이게 약간 단어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제 쓰이는 코스트로 갈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뭐 테슬라 잡겠다 뭐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이제 코스트 낮추기 전쟁으로 차 쪽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런 탈 것들의 접근성, 특히 이제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다음에 아까 뭐 자동 주차, 발렛 주차처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달라지고 쉐어는 이제 기본이 됐고요. 서브스크립션하고 이제 자율이 좀 뭐 레벨 2, 3가 확산이 되면서 안전 문제가 글로벌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기차 자체보다는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이런 에코시스템 중심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계속 좀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 차두원 소장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어제부터 다양한 분야의 ICT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여러 분야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중에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레벨 3 기술과 서비스 현황, 자율주행 산업의 전망, 좋은 의견 해 주셨습니다.